오늘 강의의 주제는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첫걸음으로서 경제학의 이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강의의 그 특징은 이 쌍대 개념, 듀얼리티죠. 듀얼리티 개념을 통한 경제학 그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객관식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되는 그런 개념, 쌍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비되는 개념들도 이제 있습니다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걸 대비시켜서 이것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있으라 그랬는데 사실 경제학을 배우는 첫걸음으로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미시경제학은 어떤 학문이고 어떤 경제 현상을 다루며 또 특히 그 두 개를 미시와 거시를 왜 구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제시하면, 자, 첫 번째 문제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다루는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5개의 선다형 스테이트먼트 제시가 있습니다. 자, 한 10초 정도, 뭐 20초도 좋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가계소득 중에 얼마를 저축할지에 대한 결정이 미신지 거신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정부 행동이 거신지 미신지, 또 저축률, 또 국민 경제의 저축률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가 미신지 거신지, 또 회사의 의사결정의 문제, 몇 명을 채용할지에 대한 결정, 또 이제 미신지 거신지, 또 사과의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신지 거신지.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할 개념은 첫째,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미시와 거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알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문제 자체 푸는 것보다도 자, 이 문제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은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또 경제학의 접근 방법, 그렇죠? 시각, 분석하는 시각, 또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구분하는 문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미시와 거시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 이미 우리가 경제 연습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제학을 들은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거죠.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경제학은 뭐죠?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최신 버전이고 옛날에는 국부에 관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그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국부론 이라는 걸 썼는데 국부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샬은 이제 경제학 원론책을 세계 최초로 쓴 사람이죠.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물질적 행복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죠. 행복에 관한 학문. 카셀은 시장, 가격, 교환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한때 이러한 버전으로 경제학이 정의가 됐죠. 근데 최신에는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아, 희소성의 문제는 뭐죠? 이 그림 두 개로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욕망, 물질적 욕망은 이제 무한한 데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능력은 즉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적다 이거죠. 적다. 그래서 이제 크죠. 원이 크고 이것은 이제 작은데 희소성의 문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 거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의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두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부만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 썸이죠, 썸. 올이 아니죠. 썸이죠, 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렇죠? 선택을 해. 선택.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희소성의 문제가 되는데 바로 경제학은 뭐죠? 이 희소성의 문제와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학은 뭐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겠어요? 적게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으로, 그렇죠? 최대한으로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 이 희소한 자원을,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길게 설명한 거지만 이 두 단어로 선택하면 뭐죠?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선택, 여기 있죠? 선택.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기회비용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은 포기되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기되는 것은 뭐죠?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회비용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희소성의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욕망이 이제 무한하다 그랬는데, 크다 그랬는데, 최근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더 크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소성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없어진다. 응?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희소성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 강의를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능력이 커지면 욕망은 더 커진대요. 그죠? 그죠. 인간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또 세 개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예요? 이 희소성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요한 주제가 되죠.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욕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그 희소성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어떤 방법이죠. 접근 방법인데 경제학은 이제 경제학 사실을 어떻게 돼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론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킨 이론을 써먹는 거죠.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써먹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경제적 사실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귀납법이죠. 귀납법. 물론 그 이론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맞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경제적 사실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이 또 있죠. 뭐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우리는 이제 경제학은 사실은 이론을 그냥 배우는 거죠. 이론. 이론을 배우는데 그 이론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이걸 아시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정책 이거 써먹을 때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룰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배우는 그 대비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이 경제학에 대한 어, 또 경제학자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자 경제학은 의사와 같은 거죠. 의사. 그렇죠. 의사. 의사들은 어떻게 하죠? 어, 그렇죠. 어떤 경제적 건강에 관한 여러 복잡한 사실들을 단순화시켜서 경제 그 의학 이론이 있죠. 의학 이론. 그러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보고 진단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방.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의사나 경제학자나 이제 비슷하지만 물론 내용은 다르죠. 자,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처방 경제학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제적, 의학적 사실에 기반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처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돌팔이다 이렇게 예, 그 하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경제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경제학을 배우면서도 경제학자들이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이 100% 이렇게 신뢰를 가지면 안 되고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 이 경제학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예,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경제 이론은 복잡한 현상을 어떻게 단순화, 일반화 시킨 거다.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그 약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요의 법칙이 경제 이론인데, 그렇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뭐야? 그 상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뭐야?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것이 경제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이제 경제 단순화시킨 거죠. 단순화시킨 거. 자, 여기서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자, 경제를 어떤 숲에 비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개도 껴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숲에 비유하면은.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 경제를 보는 관점으로서 하나는 이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은 이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as a whole이라 하죠. 전체적으로. 미시적 관점은 그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는 나무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망원경으로 본다. 자, 이 전체를 숲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이제 새가 동물이 이제 새죠. 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벌레가 되겠죠. 벌레. 그래서 새의 관점, 벌레의 관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들은 거죠. 이것은 비유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적용을 시키면 자, 미시적 관점은 경제 활동 주체, 즉 소비자, 생산자, 정부 이런 경제 활동 주체들의 경제적인 행동, behavior를 살피는 겁니다.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 정부의 경제적인 행동 이런 것을 분석하는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은 뭐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국민 경제를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면은 국민 경제 전체 생산, GDP라든가 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물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미시경제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특정한 상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짜장면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그 하나의 상품 가격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 전체의 그 가격의 총합인 물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가라든가 즉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시와 거시를 공부를 했죠.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인데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수혜 법칙은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경제 이론이죠. 즉 가격 신호 등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이고, 자, 거시경제학은 아까 이미 설명했듯이 GDP라든가 물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학이에요. 국민경제에서 통화량이 GDP와 물가에 미치는 그 영향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죠? 이건 뭐 사실 이거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미시와 거시를 왜 구분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40년을 강의를 했는데 대학에서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구분하는 이유는 구성의 모순이라는 fallacy of composition, 구성의 모순, 구성이죠. 구성의 모순 때문이다. 이 구성의 모순은 뭐죠? 어떤 전체가 있고 우리가 뭐 전체가 있고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죠. 구성. 그러면 구성의 모순은 뭐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 현상이죠. 물론 전체에 대해서 타당한 것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할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것이 구성의 모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불경기, 불경기.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30년대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25%, 공식 실업률이 그렇게 컸는데, 자, 그러한 그 상황에서는 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소비가 미덕이라 그랬죠. 그때는 소비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처방전이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하지만 뭐예요? 그 당시에도 어떤 주부나 소비자, 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예요?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축이 미덕일 수 있다. 최소한 뭐예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라. 이것이 예, 답이지. 뭐 소비가 미덕이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어떤 절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소비는 미덕이지만 개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저축이 미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우리가 분석할 때 항상 전체와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정년퇴임을 했지만은 이제 65세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면은 정년퇴임 나이를 사회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한 뭐 65세도 많다. 젊은 학자들도 많고. 어? 그러면은 60세로 하자. 이게 타당할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65세보다 오히려 70세로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더 타당하죠.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결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 같은 경우는 내 입장에서는 70세, 8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지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65세로 하든가 오히려 60세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입장만 강변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경제학자라면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그 토론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사회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 구성의 모순이라는 이러한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경제학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배웠죠? 그렇죠. 뭐 이 문제에서는 그건 직접적으로 묻지 않지만 뭐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다루는 현상들에 대해서 또 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풀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의를 해석해 해설을 열심히 한 이유는 물론 이거 모르고도 그냥 문제 풀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문제이지만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뭐죠? 여기서 자, 뭐 설명은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으니까 여기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2번. 이것은 맞죠? 어떤 기업, 가계의 의사결정의 문제는 바로 뭐죠? 이것은 미시죠. 또 저축률, 국민경제에서 저축률이 성장에 미치는, GDP에 미치는 효과, 거시경제. 기업의 의사결정의 문제는 미시경제. 또 가격, 어떤 특정 사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미시경제야. 물가면은 이제 거시가 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틀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정부니까 크다, 이거 정부. 응? 예, 그러니까 이거 거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이건 정부의 규제 행동이죠. 그렇죠? 정부의 규제. 응? 예, 정부의 행동이에요. 행동. 규제 행동. 이것은 미시경제학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의 정부의 행동은 미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뭐 3번. 그렇죠? 구성의 모습.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바로 풀 수는 있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이러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은 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학에 보면은 뭐 선입견의 문제라든가 용어의 혼동이라든가 인과관계의 착오라든가 오비락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또 알아두고 공부하면 좋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건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오비락이 뭐죠? 오비락은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A라는 현상과 B라는 현상이 있을 때 A가 B보다 먼저 일어났다. 먼저. 그렇죠? 이렇게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용어 혼동 같은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일으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 이렇게 되는데 또 실물 투자에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선입견 이 문제도 여러분들 경제학을 배울 첫 단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입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을 구분하는 그 문제에서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를 놓고 쭉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28분이 걸렸네요. 28분이 걸렸고, 자, 이러한 정도로 해서 문제를 먼저 놓고 대비되는 개념, 쌍대 개념. 사실 쌍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현상의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 얘기하면 다른 것을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면이 다른 면을 임플라이한다, 내포한다.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러한 두 개의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이런 문제, 객관식 문제를 하나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